감정을 공감해주면 마치 그 아이의 감정을 우리가 좀 격려하는 것 같은, 더 부추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그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감정에 더 깊이 빠져들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오늘부터 훈육 정주행 시리즈를 함께 할 텐데요. 훈육의 기본 개념부터 아이들의 행동 수정을 위해 필요한 부모님들의 상호작용, 그 중에서도 가장 실전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만 담았습니다. 아이들을 훈육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동영상을 보여주세요. 간식을 주세요. 나 놀이터에서 더 놀고 싶어요. 게임하고 싶어요. 이런 거. 아이가 요구하는 상황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이 요구하는 상황이 있어요. 부모님이 씻자, 옷 입자, 자자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요구해야 되는 상황. 그럼 아이는 거부하겠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아이가 요구하는 상황은 다시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수 없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겠죠. 자, 이 상황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아이가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엄마, 나 간식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것을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한번 즐겁게 지시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 초콜릿 먹고 싶어? 여기 앉아봐. 즐겁게 아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그때 뭘 한다? 즐겁게 지시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했을 때 아이가 소파에 누워서 엄마가 갖다 줘 라고 하거나 짜증내거나 이런 뭐예요? 해달라는 것을 해주면서, 그것도 단호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엄마가 줄까? 여기 앉아있어 라고 즐겁게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아이가 무언가를 원할 때 부모님이 그것을 해줄 수 없다면, 아까 간식을 이미 많이 먹어서 더 이상의 간식을 줄 수 없다면 이때 훈육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해줄 수 있을 때 즐겁게 지시하는 거에도 따르지 않는데 해줄 수 없을 때 따르겠냐는 겁니다. 아이가 따르지 않으면 안 먹을 거야? 엄마는 여기다가 차려주려고 하는데 하면서 아이가 더 짜증을 내면 이때는 계속 부드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 그 영상 중에서 목소리 표현 2 영상이 있거든요. 강강약약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아이가 강하게 나올 땐 우리도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협상을 해나가야 되는데 수준이 맞아야 협상도 하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가 갖고 와 라든지 이렇게 나왔을 때 부모님이 계속 부드럽게 즐겁게만 설득한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좀 아쉬움을 주면서 그래 엄마는 여기다 해주려고 하는데 거기는 흘려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초콜릿은 줄 건데 안 준다는 거 아니죠. 근데 거기서 더를 원한다면 그거는 좀 곤란한데 줄 건데 여기 와서 먹어. 이거를 아이가 수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게 연습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연습이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연습할 필요도 못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초콜릿을 줄 수 있는데 무슨 훈육을 해요? 엄마 줘. 그래 소파에 앉아있어. 여기 와서 먹자 그랬는데 아이가 안 와요. 엄마가 와. 그러면 잠깐 기다려 갖다 줄게. 이렇게만 상호작용을 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호작용만 있다면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단호한 훈육을 계속 연습해가지고 아이한테 썼을 때 성공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판단해 보는 거죠.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내가 즐겁게 내리는 지시에 잘 따르는가, 수용하는가. 지시에 따른다는 건 좀 권위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요. 소통이 가능한가라는 의미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를 해주면 아이도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서로 같이 이렇게 즐겁게 먹으면 되잖아요. 와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아주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해줄 수 있을 때 즐겁게 지시를 내렸더니 아이가 잘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반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 다음은 뭐냐? 아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을 때 단호하게 얘기할 때 아이가 따를 수 있는가?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안 되는 거야. 간식을 이미 많이 먹었어요.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줘도 될 것 같아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허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막 즐겁게 사실은 안 되는데 하나만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놀리는 느낌이 들죠. 진지하게 아이랑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지하게. 단호함이라는 거는 엄격한 것이 아니라 좀 진지한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진지하고 중요한 느낌으로 아이랑 얘기를 하는데 듣기 싫어한다든지 즐겁게 얘기할 때만 지시에 따르고 뭔가 중요한 느낌으로 아이랑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 분위기가. 근데 그런 대화를 시작할 때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해주겠다는데 따르지 않고 이게 자꾸 짜증으로 가거나 울음으로 가거나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해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단호한 지시하는 연습들을 좀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훈육이라는 게 아이의 행동을 멈추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해줄 수 없을 때만 훈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훈육을 큰 범위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훈육은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있을 때 이때도 훈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훈육은 뭐야? 행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니까 간식을 주면서 조절은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먹고 또 먹는다 그러면 더 이상은 줄 수가 없어.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단호하게 주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훈육도 있는 겁니다. 즐겁게 지시에 따르는 것이 되는데 단호하게 얘기를 할 때는 아이가 기분 나빠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단계에서 진행이 안 된다면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랑 진지하게 대화하는 이런 훈육을 많이 안 했구나. 내가 아이한테 좀 허용해주고 있는 것들 중에 약간 애매한 거, 기쁘게만 허용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이랑 중요한 느낌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연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해줄 수 없는 상황 있죠. 이미 너무 간식을 많이 먹어서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서 더 이상은 놀으라고 얘기할 수 없는 더 이상 간식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확실하게 아이에게 안 된다는 걸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안 되라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메시지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안은 지금 당장의 대안일 수도 있어요. 간식을 달라는 아이에게 초콜릿은 좀 힘들지만 오렌지 주스나 아니면은 뭐 빵을 먹을 수는 있어 라든지 아니면 미래형 대안 지금은 안 되지만 내일은 엄마가 초콜릿을 이렇게 포장돼 있는 거 맛있는 거 사서 줄 거야 이렇게 욕구를 이건 지연하는 거죠. 좀 더 높은 수준의 그 훈육인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도 조절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그냥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안 되지만 다른 게 뭐가 되는지 이제 매력적인 대안을 주는 거죠. 이때 매력적인 대안을 선택하는가. 해줄 수 있을 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건 되는데 해줄 수 없을 때 매력적인 대안을 주는데도 아이가 그걸 선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안 되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대안을 주는 연습이 많이 안 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아이가 초콜릿을 원할 때 조금 혹할 만한 어떤 다른 매력적인 대안들을 주면서 아이가 자꾸 부모님이 주는 대안을 선택해보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는데 매력적인 대안도 아이가 선택하지 않고 또는 대안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한계 설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뭐 간식을 계속 달라고 해요. 줄 간식도 없고 대안도 없어요. 자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부모님이 지금 계속 여기서 울고 있을 거니 아니면 들어가서 엄마랑 누워서 마사지도 하고 내일 어떤 간식 먹을지 찾아볼 거니 매력적인 아이 입장에서 대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상황은 계속 갈 수가 없는 거고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걸 아이한테 확실하게 전달하는 게 이제 한계 설정이에요. 명확하게 부모님이 여기까지야라는 기준을 말해주면서 아이가 선택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막연하게 얘기를 해서 울다 지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울더라도 내가 여기서 울 것을 선택할 것인가 들어가서 엄마랑 내일 먹을 간식을 고를 것인가 이거는 매력적인 대안 중이랑 조금 다른 겁니다. 흙과 백이 명확한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끔 아이에게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한계 설정. 1단계부터 볼게요. 좋아하는 것을 해줄 수 있을 때 즐거운 지시에 따르는가.
해줄 수 있을 때 사실은 원래 안 되는 건데 해줄 거야 내가. 그때 이것을 단호하게 중요한 느낌으로 전달하는데 아이가 그 안에서 지시에 따르는가. 세 번째, 해줄 수 없을 때 대신에 다른 매력적인 대안이 있다. 또는 그 욕구를 지원하면 내일이 되면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대안을 주는데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없을 때 명확하게 한계를 지어줬을 때 그 중에서 하나라도 선택을 하는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다 되는 아이들이 있고요. 마지막만 된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런 훈육을 안 해본 거예요. 한계 설정만 하는 거죠. 앞에 것들을 건너뛰고 한계 설정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아이에게 그 훈육이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훈육 영상들을 보면은 이런 한계 설정에 대한 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행동 수정이 안 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단호한 훈육에 대한 것을 방법을 알려드릴 때 조회수도 많고 예, 관심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것만이 훈육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즐겁게 지시에 따르게끔 하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긍정 훈육이나 이런 영상들을 올리면 그 영상에는 또 안 되라는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아이를 가르치냐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일 뿐인 겁니다. 예, 훈육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훈육이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아이들의 행동이 진정으로 내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영상을 보실 때 어떤 거는 긍정 훈육이니까 뭐 이런 즐거운 지시에 따르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뭐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어떤 거는 대안을 주는 방법에 대한 걸 설명하는 것들이 좀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좀 복합적일 수도 있고 예, 어떤 거는 한계 설정만 좀 강조되는 것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선은 훈육의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내가 골고루 다 한번 좀 시도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순서로 따지자면 1단계부터 해야 되는 거죠. 1단계가 안 되는 분이 4단계만 하면 안 통할 것이고 통하면 뭐예요? 강압적으로 아이가 통제적으로 부모님을 느끼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도 앞에부터 다시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단계들을 다 거쳐서 내가 평상시에 엄마가 즐겁게 간식을 줄 때 지시에 따라본 경험도 있고 때로는 안 되지만 엄마가 한계를 더 주면서 이게 마지막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단호하게 전달할 때 그것을 내가 수긍하면서 간식을 받아본 경험도 있고 간식이 먹고 싶었는데 없을 때 다른 간식이나 다음날 더 맛있는 간식을 엄마가 사주면서 그거에 대한 욕구가 충족돼 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지금은 할 수가 없어. 지금 여기서 계속 너는 울고 있을 거야. 엄마랑 들어가서 같이 어떤 간식 먹을지 골라볼 거야 라는 이 한계 설정이 어떤 협상의 과정 중에 하나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다 건너뛰고 이것만 된다 그러면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만 하는구나. 강압적으로 나를 끌고 가는구나 라고 아이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통제하지 않아도 아이가 스스로 간식을 조절하게 만드는 수준의 어떤 훈육으로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내가 어디에 좀 해당이 되는가, 어디서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훈육이 안 통했구나. 이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단계도 안 통해요. 그러면 계속 즐겁게 지시하는 것만 연습하면 이게 될까요? 이 순서라는 건 있는 건 맞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허용적이고 항상 좋게 좋게 좀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단호한 훈육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수준은 지금 1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도 안 통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즐겁게 지시에 따르는 것도 연습하지만 동시에 같이 뭘 해야 돼?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단호한 지시에 따르게끔 하는 연습도 같이 해줘야 돼요. 이분들이 근데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 대안을 아이한테 설명한다든지 한계 설정을 어설프게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1, 2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연습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매력적인 대안은 아이가 절대 선택을 안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한계 설정으로만 가게 되시는 부모님들은 오히려 해줄 수 없을 때 강력한 훈육 말고 해줄 수 있을 때 즐겁게 또는 단호하게 하더라도 어쨌든 해줄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대화를 나누면서 엄마가 항상 안 된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해주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훈육 방법들이 있는데 왜 나는 안 통할까? 나는 어떤 수준의 지금 훈육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초보 단계인가? 중급 단계인가?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스스로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고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뭐 지시에 따르기라든지 또 지시에 따르려고 그러면은 눈 맞춤도 돼야 되고 이게 소통이거든요. 이런 게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시는 분들은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소통하거나 사람들과의 그 성향적으로 소통하고 이렇게 협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아이를 키울 때도 훈육이 좀 잘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마다 다 생긴 모습이 다르듯이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랑 놀아주는 거에 있어서는 별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울고 떼쓰는 아이를 잘 설득하고 대안을 잘 생각해내는 부모님들도 있고, 어떤 부모님은 요리를 잘하는 부모님도 있고, 그 부모의 역할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훈육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요소인데,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게 워낙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요리를 못해서 막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이러진 않는데, 우는 아이를 멈추지 못할 때, 잘 가르치지 못할 때 내가 힘들기도 하고, 뭔가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맞아요. 중요한 건 맞는데 여러 것 중에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훈육에 감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만의 어떤 잘못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국영수가 중요하긴 중요한데, 나는 사회 과목은 굳이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잘 이해가 되고, 그런 것 좀 타고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국영수가 중요해. 그러면 나는 이것만 팔 건지, 근데 나는 국영수를 좀 잘하고 싶다는 어떤 욕구가 있다면 해야 되는 거죠. 공부는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이거만 잘해도 되고, 난 여기서만 만족도를 얻어도 되고, 난 이걸로 직업으로 할 거고, 나는 상관없어. 이 과목만 보는 어떤 학교가 있어. 난 거기로 갈 거야.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중요도가 남들은 중요하다 그래도 좀 떨어지겠죠. 그런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조금 더 잘 키우고 싶고, 조금 더 수월하게 육아를 하고 싶고, 좀 더 쉬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을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본을, 이 훈육의 기본을 다질 수 있는 영상들을 앞으로 하나씩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훈육의 기본값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관성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기본값에 대한 개념은 아마 처음이실 겁니다. 부모님들이 실제 육아 현장에서 일관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든 개념이거든요. 훈육의 기본값이 뭔지 이해하시면 일관된 양육을 해 나가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는 하루에 얼마 정도 양을 아이에게 간식을 줄 거야 라는 기본값이 있는가.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면 미끄럼틀 한 10번 타고 그네 타고 시소 돌고 그 다음에 집에 가는 거지 라는 기본값이 있는가. 목욕을 하면 손 씻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샤워하고 그 다음에 뭐 물 붓고 놀이하는 거 한 10분 정도 하고 나오는 게 기본이지. 그 기본값. 동영상을 하루에 본다면 몇 편을 볼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값이 있는가. 이 기본값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이 불안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간식을 내가 하루에 얼만큼 줄 거라는 양을 알고 있으면 주면서 아이들한테 너 이거 그만이야, 이거 먹고 밥 먹어야 돼,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거든요. 부정적인 메시지라는 건 불안하다는 거죠. 뭐가 불안해요? 간식을 조절하지 못할까봐. 근데 내가 하루에 뭐 젤리 10개,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하나, 그 다음에 과자 뭐 그 공기로 한 공기 반 정도 채워서 과일, 뭐 요거트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 간식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 줄 때마다 즐겁게 줄 수 있죠. 이거 먹고 이따 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주면서는 이거 먹고 젤리 먹자. 젤리 주면서는 젤리 먹고서 요거트 먹자. 자꾸 내가 간식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뭘 전할 수 있냐면 간식은 조절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이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알릴 수가 있는데, 이 기본값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간식을 조절해야 된다는 생각만 부모님이 갖고 있으면 계속 아이를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라이브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훈육은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해결해 주는 거다. 근데 계속 이렇게 간식 주면서 부모님이 부정적인 메시지만 전하면 어때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내가 간식을 먹고 싶어 할 때 그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통제하는 사람으로 자꾸 인식하면서 결국에는 오히려 간식에 집착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훈육의 정의에서 또 말씀드리는 거, 훈육은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다.
간식을 조절해야 하는구나를 오히려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배가 아프면서 아 내가 간식을 조절할 걸 그랬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행동은 아이스크림을 먹었더라도 가치 전달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훈육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훈육들, 그러니까 가치 전달을 해서 결국에는 아이가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게끔 만드는 훈육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본 값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해결해주는 사람이야 이걸 긍정적으로 주면서 5개 다 먹은 다음에 아이가 또 달라 그러면 어때요? 그때 이제 단호한 훈육을 하는 거죠. 단호한 훈육을 하면서 행동을 허용해 줄 거냐 아니면 통제할 거냐를 결정하면 되거든요. 아이 입장에서는 해결해주는 엄마가 나에게 간식을 주던 엄마가 안 된다고 할 때 여러 번은 줬었고 안 된다는 그 한 번에 대한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값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혼자 놀지 못한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부모님이 항상 반응해주기 때문에 혼자 놀지 못하는 아이들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내가 놀이를 할 때 기본값은 뭘까요? 엄마가 항상 내 옆에 있는 게 기본값이에요. 부모님이 양육의 기준을 정하면서 기본값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정하지 않으면 아이도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기본값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놀지 못하는 아이는 부모님이 항상 내 옆에 있는 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기본이 이건데 부모님이 설거지하러 갈 때 어때요?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그 기본을 무너뜨렸잖아요. 원래는 내가 요청하면 항상 오는 엄마인데. 놀이터에서 아이가 어느 날은 1시간씩 놀게 하고 어느 날은 추우니까 그냥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기본값이 뭘까요? 되게 헷갈리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 좋은 대로 오래 노는 거 길게 노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5일 중에 3, 4일을 한두 시간씩 놀게 해주고 어쩌다 한번 뭐 학습지 선생님이 뭐 형아 학습지 선생님이 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번 짧게 놀고 들어가야 될 때 아이 입장에서는 그 기본값을 부모님이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더 떼쓰기가 심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값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계속 그렇게만 놀아야 될까요? 놀이터에서 오늘 오래 놀아도 뒤에 아무런 일정이 없는데 그 기본값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미끄럼틀 몇 번, 그네 몇 번 이렇게만 타고 집에 가야 될까? 아니죠. 아니죠. 기본값이라는 거는 존재로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알고 있고 아이한테도 이거를 뭐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반복되다 보면 아이가 알죠. 알고 있는 상태에서 허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있는 상태에서 기본은 원래 한 30분 정도 놀이터에서 놀고 집에 가는 게 기본인데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 뭐 이따가 오늘은 아무도 선생님이 안 오네 아니면은 뭐 오늘은 밖에서 저녁 먹고 갈 거니까 더 많이 놀자 어떤 명분이 있는 상태에서 기본에서 허용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기본인데 더 하기 때문에 아이가 만족감은 더 높아지죠. 그런데 이건 역시도 부모님이 다른 부분에서 통제가 원래 잘 된다면 이렇게 기본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허용해 주는 게 좀 통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놀이터에서 집에 오는데 그것도 훈육이 안 되고 힘들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이걸 습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한 30분이면 30분 이렇게 놀이하는 패턴들을 좀 만들어준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허용해 주면서 이제 익숙해지게끔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30분을 아이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가 처음에 30분을 놀고 집에 들어와도 만족할 만한 뭔가가 집에 있어야겠죠. 놀이터에서 조금 놀고 집에 들어오고 싶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게 익숙해진 상황에서 아이가 더 놀고 싶어 할 때 허용을 해주거나 또는 그러면 집에 가서 오늘 엄마랑 놀이하기로 했던 거품놀이는 못하는데 아쉬움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기본은 원래 있지만 내가 그것을 더 넘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구나 뭔가 이유가 있구나 되는 이유가 또는 내가 이걸 위해서 다른 걸 좀 포기해야 되는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아이는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더 좋을까? 그게 훈육의 목적이에요. 부모님이 행동을 멈추게 하고 놀이터에서 데려오게끔 하려고 훈육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더 이후에는 아이들이 그런 문제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놀고 싶은데 과연 여기서 노는 게 더 나한테 나을까? 아니면 집으로 가는 게 나을까? 그렇게 이제 나를 위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항상 기본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허용을 해주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너무 이렇게 꼿꼿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분을 찾아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이랑 지내면서 내가 어떤 문제로 반복해서 갈등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간식이다, 동영상이다, 그러면 그 기본부터 먼저 세워보는 거예요. 그 기본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동영상 재밌게 봐. 근데 이거 보고서 또 보면 눈 아파지니까 이따가 동영상 보고 다른 거 뭐 하자 얘기해주고, 간식도 마찬가지고, 목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한 다음에 내가 기본으로 정한 것 이외에 이제 뭔가를 해줘야 될 때, 이제 그때는 명분을 가지고 허용해주거나 아쉬움을 주거나 또는 단호하게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동영상이 힘들어. 그러면 제 그 영상 중에서 동영상과 관련된 걸 한번 보세요. 그럼 그 안에 힌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놀이가 힘들다. 그러면은 혼자놀이 영상을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영상은 큰 틀에서의 어떤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그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상황별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육아메이트 미호 훈육 알고리즘의 첫 단추이자 훈육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욕구 읽어주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과 문제 상황에서 욕구를 읽어주는 것을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욕구 읽어주기를 해야 하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울고 떼를 쓰고 있다는 것은 감정을 읽어줄 때가 아니라 욕구를 읽어줄 때입니다. 저는 항상 공감하기와 욕구 읽어주기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감정을 공감해주면 마치 그 아이의 감정을 우리가 함께 좀 격려하는 것 같은, 오히려 더 부추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그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감정에 더 깊이 빠져들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또 문제는 그렇게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서 아이들이 진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정이 된 다음에 안 돼를 얘기할 때. 해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울음 그쳤니? 한 다음에 그런데 이러이러해서 지금 간식은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네가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게임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더 어때요? 감정이 더 격해질 수밖에 없겠죠. 또는 이미 감정이 추스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격해지진 않지만 부모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느낌은 못 받겠죠. 그러니까 그날은 뭔가 훈육이 된 것 같고 아이가 더 이상 떼쓰지 않으니까 잘 흘러가는 것 같지만 다음에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울고 떼를 쓰거나 반항적인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취해야 할 행동, 기자처럼 욕구 읽어주기입니다. 기자처럼. 상담사처럼 아이의 마음을 다듬어서 보듬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처럼 사실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아이랑 대화를 시작하셔야 돼요. 기자는 어떤가요?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 취재를 해야 되니까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만 가지고 아이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놀이터에서 집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의 욕구는 집에 가기 싫은 거죠. 이때 지금 집에 가기 싫어서 속상하구나.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구나. 아우 속상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기 있는 미끄럼틀 타러 가고 싶어? 저거 미끄럼틀도 타고 그네도 타고 그리고 집에 안 가고 싶은 거야? 엄마랑 같이 여기서 더 놀고 싶은 거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욕구 읽어주기예요.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아이가 울고 떼를 쓰고 있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나 어떤 회피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부모님이 공감하면서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현재 원하는 것을 욕구를 읽어준다. 어떻게 해요? 기자처럼. 조금 더 높은 연령의 8살 우리 초등학생 아이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내가 분명히 챙겼는데 가방 속에 원하는 물건이 안 들어있어요. 학교에서 챙긴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짜증을 내고 있는 아이한테 가방에 물건이 없어서 속상하니? 지금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니? 라고 묻는다고 해서 이게 지금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욕구 읽어주기를 한다. 지금 학교에서 가방에다 분명히 넣었는데 지금 이 넣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없다는 거야?
지금 이게 없으면 숙제도 해야 되고 이거 가지고 친구들이랑 이따 만나서 딱지치기 놀기로 했는데 그게 없어서 그렇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치면서 지금 현재 아이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읽어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실에 대한 이야기 없이 감정에만 너무 이야기를 하면은 예, 욕구는 해결이 안 되면서 그냥 내 감정만 계속 자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인 어떤 대화를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이제 부모님에게 집중을 한 이후에는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도 해줘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선택권이 있는지 이런 대화들을 이후에는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이가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건 이런 어떤 대안 선택이라든지, 지금 왜 안 되는지 이런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라든지 아주 바람직한 훈육들이 뒤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님에게 집중하기 전까지는 상담사의 역할보다는 기자 같은 느낌으로 아이의 욕구를 읽어주면서 아이가 들을 준비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꼭 필요하고요. 결국에는 이게 공감하기와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 대화 안에도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미러링을 하면서 이제 그대로 아이가 말하는 것을 읽어주면서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거를 너무 감정을 읽어주는 거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읽어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가 대안도 선택하고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아까 그 딱지가 가방에 없어서 진짜 깜짝 놀랐었지. 맞아. 엄마도 이렇게 챙겼는데 갑자기 없으면 너무 당황스럽거든. 그래서 많이 놀랐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감정이 진정이 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다시 막 아이가 빠져들거나 이럴 리도 없고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구 읽어주기로 아이가 때를 쓰는 그 문제 상황에서는 대화를 시작을 하시고 좀 마무리할 때에는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는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을 해주면 울음을 잘 그치고 진정이 잘 된다. 그럼 이 방법을 쓰지 말아야 할까요?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감정 읽어주기를 통해서 아이가 진정이 잘 되면 그 방법을 쓰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감정만 읽어줬을 때 아이들의 행동을 멈추는 경우들을 살펴보면은 이전에 부모님이 굉장히 강하게 통제를 하셨던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통제적으로 아이들에게 한계 설정하는 그런 훈육들을 사용하시다가 이게 뭔가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서 훈육법을 바꾸시는 거죠. 물론 공감하고 감정을 읽어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만 보여도 그것만으로도 그냥 너무 이게 눈 녹듯이 아이들이 이 감정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만 하고서 결국에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만 상황을 이끌어가면 아이 입장에서 어떨까요? 내 감정이 더 격해지거나 하진 않지만 결국에 내가 원했던 것을 못하게 된다면 이게 또 쌓여가면은 또 불만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감정을 먼저 읽어줘서 아이랑 진정이 잘 되신다면 그 이후에 아이가 원하는 것도 좀 해주고 대안도 좀 매력적인 대안들을 주면서 아이가 그 훈육을 통해서 울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선택한 그 대안이 만족스러울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은 공감하기와 욕구 읽어주기를 나눠서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욕구를 확인한다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이가 울고 있고 때를 쓰거나 할 때는 이게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서를 조금 바꾼다? 순서를 바꾼다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의 하위 요인들을 좀 그 상황에 맞게끔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정을 읽어주거나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거나 하는 건 부모의 역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아이를 키우면서 사용해야 하는 대화이고 부모의 자세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단 아이가 울고 때를 쓸 때 점점 더 감정을 읽어줄수록 뭔가 훈육이 안 통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욕구 읽어주기 어떻게 해요? 기자처럼 사실을 확인하는 느낌으로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님이 어떤 목소리로 말해야 훈육의 효과가 높아지는지, 그 중에서도 단호함이라는 키워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훈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단호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단호하게 표현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단호하다는 건지 좀 말만으로는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단호한 목소리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 표현을 설명드릴 때 숫자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을 훈육할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목소리를 0에서 10까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씻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 씻고 자야 되는데 계속 놀겠다고 이제 씻으러 가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씻으러 가야 돼. 안 씻으러 가면 벌레들이 같이 살자 그러잖아. 어떻게, 아유, 냄새나. 아우, 깨끗해져야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는 1, 2, 3에 해당하는 목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 1, 2, 3에 해당하는 목소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도 여기서 짜증을 내고 안 가겠다고 하고 떼를 쓴다면 4, 5, 6단계에 해당하는 목소리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에는 단호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단호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그때에도 1, 2, 3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에게 전달을 한다면 엄마가 지금 장난을 하자는 건가? 괜찮다는 건가? 어떻게 나한테 하라는 거지? 나 그냥 이렇게 놀아도 되는가 보다. 아이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물건을 던진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수용해 줄 수 없는 표현을 했을 때, 여기서 1, 2, 3 목소리로, 왜 물건을 왜 던져? 우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단호하게 표현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시지는 똑같아요. 지금 씻으러 가야 해. 씻지 않으면 세균들이 몸에 남아있어서 안 돼. 벌레들이 같이 놀자 그럴 거야. 이 메시지, 아까 1, 2, 3으로 전했던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는데 목소리와 표정을 좀 더 단단히 해줍니다. 지금 씻으러 가야 돼. 벌레들이 같이 놀자 그러고 같이 살 거야, 벌레들이랑. 지금 씻으러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4, 5, 6에 해당하는 목소리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7, 8, 9, 10이 남아있어요. 7, 8, 9는 언제 사용하느냐면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단호하게 표현을 하고 자야 될 시간이야. 지금 다 불 끄고 엄마 아빠는 자러 들어갈 거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도 더 놀겠다고 예를 들어서 블록을 무너뜨린다든지 울고 뒤집어져서 떼를 쓴다든지 이럴 때는 7, 8, 9에 해당하는 목소리와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이제 주도권 잡기 훈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블로그에도 이제 주도권 잡기 훈육에 대한 글에서 이 단호한 목소리 표현에 대한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7, 8, 9에 해당하는 단호한 표현이란 무엇이냐? 목소리도 단단하게 하지만 아이가 엄마 아빠의 지금 훈육을 전하는 이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없게끔 우리가 통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자에 앉혀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주로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익숙한 장면은 손 잡고 이렇게 손목 잡고 훈육하는 거. 한두 번씩 해보셨죠? 그 훈육 방법이 이제 7, 8, 9에 해당하는 훈육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1, 2, 3의 단계 없이 4, 5, 6의 단계 없이 그냥 7, 8, 9부터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효과가 있을까요? 자, 지금 씻으러 가야 돼. 밤이 되면 깜깜해지니까 씻으러 가야 되고 씻지 않으면 너에게 어떤 일이 생겨라는 것을 부드럽게 즐겁게 놀이식으로 1, 2, 3의 목소리와 표정으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 다음에 아이가 당연히 더 놀고 싶죠. 알고 있어도. 그래서 놀겠다는 표현을 했을 때 지금 자러 가야 되는데 계속 거부를 할 때는 단호하게 4, 5, 6으로 표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린다면 이제 7, 8, 9의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명이 전혀 없다가 참다 이제 폭발해서 7, 8, 9로 가거나, 그래도 7, 8, 9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게 10이 뭐냐면, 야, 너 지금 안 씻을 거야? 뭐 이렇게, 똑바로 해. 뭐, 그러면 엄마 안 시켜줄 거야. 뭐 얘기하면서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게 이제 10이에요. 이건 이제 훈육의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저는. 참다가 갑자기 이제 10으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버리면 아이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통하지도 않죠. 훈육에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 2, 3, 4, 5, 6, 7, 8, 9의 단계까지 가고 10으로는 이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7, 8, 9, 이 주도권 잡기 훈육 역시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요. 이 주도권 잡기, 그러니까 이 기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랑. 이 안에서 말 한마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이 아이에게 오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가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이제 코칭을 진행하면 이 주도권 잡기 훈육하는 상황을, 녹음 상황을 제가 듣고서 그런 대화들을 분석해서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잡아드리는데, 사실 훈육은 여기까지 안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7, 8, 9단계 훈육을 한다 하더라도 한두 번이면은 잡혀야 돼요. 이게 잡히지 않고 계속 이 훈육 방법을 손목 잡고 대치하고 의자에 앉히고 30분씩 1시간씩 울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훈육이 지금 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하게 해서 아이를 기선제압을 하고 훈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돌아봐야 되죠. 내가 1, 2, 3의 목소리와 표정으로 아이에게 부드럽게 놀이식으로 일상에서, 제가 이제 공기 같은 훈육이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아이에게 훈육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4, 5, 6 정도의 단호한 목소리로, 아이가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4, 5, 6 정도의 단호한 목소리로 같은 가치를 일관되게 아이에게 전해왔었는가.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이와 대치하면서 주도권 잡기 훈육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훈육이 통하게 돼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언제 훈육을 해요? 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때 한 4, 5, 6 또는 7, 8, 9 정도의 목소리, 때로는 깜짝 놀라서 엄마가 10, 야 빨리 내려와 뭐 이렇게 훈육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 있지 않을 때, 바닥에 앉아 있을 때, 그럴 때 뭐야 우리 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놀이하는 거야? 저기는 올라가면 위험해, 아니면 맞아 위험한데 어떻게 알았지?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면서 1, 2, 3으로 부드럽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 또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여기 아들 여기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내려오자.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단호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번으로? 4, 5, 6번으로. 목소리와 표정을 단단하게 해서. 그런데도 아이가 안 내려오고 거기서 더 위험한 행동을 하고 뛰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내려야죠. 위험하게 둘 수 없죠. 강제로라도 내려왔으니까 됐다, 끝이야. 이게 아니라 아이를 어딘가에 앉혀서 이 메시지를 조금 더 단단하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어머니께서 이런 것이 없다가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깜짝 놀라서 화를 내거나 그냥 무조건 내려오게 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 순간 위험한 행동을 우리가 막았죠. 막을 수는 있었겠지만 다음번에 또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막지는 못해요. 사실 일상적인 훈육도 다 훈육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훈육의 범위를 넓게 본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훈육을 해야 된다. 일상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모든 것이 훈육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훈육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경우에는 이 단호한 훈육을 가지고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훈육하면은 좀 아이를 앉혀놓고 좀 목소리를 무섭게
또는 좀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냥 혼내는 것이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이 모든 훈육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1부터 9까지 이 연장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훈육이고 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호한 훈육, 단호한 목소리 표현이란 무엇이냐? 4, 5, 6 정도의 목소리와 표정으로 아이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단호한 훈육이다. 단호한 훈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1, 2, 3의 목소리 표현으로 부드럽게 전달하던 메시지를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조금 더 단단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단호한 훈육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훈육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 부모가 꼭 연습해야 할 7가지 기술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본 내용들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이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눈을 맞추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육이 안 되는 부모님들이나 아이가 부모님의 눈을 바라봐주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발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눈 맞춤이 안 되는 아이들도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눈 맞춤의 빈도 그리고 그 시간 늘릴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눈 맞추기 첫 번째는 거울 보고 눈 마주치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거울 앞에 설 일이 꽤 많습니다. 아이를 씻길 때 욕실 앞에서도 거울을 보게 되잖아요. 이럴 때를 이용하는 거예요. 양치를 하기 전에는 뒤에서 안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흔들흔들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지만 어때요? 엄마의 얼굴을 아이도 보고 저도 아이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눈 맞춤이 되는 거죠. 실제로 눈 맞춤이 안 돼서 오는 부모님들께 제가 처음으로 안내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아기띠를 앉든 아니면 아이를 업든 좀 큰 아이들은 엄마 발 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한 다음에 옆으로 서서 흔들흔들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노래 부르기를 하는 겁니다. 대화할 때, 면담하거나 할 때 눈 맞추기가 어색하면 뭐 귀끝을 봐라, 뭐 눈썹을 봐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만큼 눈 맞추는 게 어렵다는 건데요. 거울을 통해서 눈을 맞추면 좀 어색하지 않게 어디를 보는지 눈을 딱 바라보지 않아도 서로가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랑 눈 마주치기가 어렵다면 거울 앞에서 대화하기. 대화도 좀 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래 부르기부터 눈 맞춤 연습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눈을 맞추는 방법은 바로 눈높이에서 아이에게 물건을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간식이 먹고 싶다 그러면 이거 초콜릿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의식적으로 눈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식을 아이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이 이렇게 위로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보면 부모님이랑 눈 맞춤 연습이 안 된 아이들은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눈을 안 맞춥니다. 눈을 안 맞추면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귀에 잘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항상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제 얼굴 앞에 딱 들고서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있으면요, 빨리 눈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그 장난감을 제가 가지고 온 다음에, 뺏듯이는 아니고 좀 자연스럽게 가져온 다음에 얘가 뭐지라는 생각을 할 때, 이거 이렇게 놀고 싶은 거니?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의식적으로 그 얼굴 앞쪽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눈을 맞춰요. 네. 그리고 눈을 맞추면 간단한 스킨십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조차 잘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은 집에서 아이가 부모님한테 요구할 때가 있어요. 뭐 간식 달라라든지 동영상 보여달라라든지 무언가 외적 보상을 원할 때 그것을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그것을 눈 옆에 들고 얼굴 앞에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식 먹고 싶어? 이거 보고 싶다는 거야? 이거 휴대폰 이거 보고 싶어? 한 다음에 자, 아이가 다가오면 이거 눈을 맞추고 틀어서 준다. 아이랑 눈을 맞추고 원하는 것을 해준다. 네, 이겁니다. 의외로 그냥 눈 마주치지 않고 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간식 달라 그러면 간식 뜯고 있어. 내 눈은 간식을 바라보고 있고 아이도 간식을 바라보고 있고 동영상 찾아줄 때도 여기 보고 있고 아이도 여기 보고 있고. 그리고 언제 눈 맞추려고 그래요? 엄마 봐, 똑바로 서. 단호하게 훈육할 때만 눈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가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눈 맞추기도 꼭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일상생활에서 눈을 맞추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있다, 없다. 있다, 없다예요.
자, 이건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이랑도 비슷한데요. 아이랑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다가 좀 대화가 길어져야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단호한 훈육 상황은 아니지만 아이랑 휴대폰을 얼마큼 볼 건지 얘기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간식을 지금 주지만 밥 먹을 시간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대화가 어떤 이유에서든 좀 길어질 때가 있는데 대화가 길어지면 눈 맞추는 거는 당연히 더 어려워지겠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럴 때는 있다, 없다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자, 물건을 가지고 간식을 얘기하다가 잠깐 뒤로 치워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 얘기하다가 다시 그런 데 있잖아. 다시 얘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간식 먹고 우리 엄마랑 밥 먹을 거거든? 있잖아. 우리 밥 어떤 거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간식이 눈앞에 계속 있으면 거기에만 집중을 하니까 엄마 말에 집중 안 하니까 우리 오징어 튀김 먹고 싶은 사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자 그럼 이거 먹고서 우리 또 오징어 튀김 먹을까? 이런 식으로 보여줬다가 뒤로 했다가 보여줬다가 뒤로 했다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의 말에도 집중이 되고 간식으로만 너무 갈 수 있는 처음에는 간식 때문에 눈높이가 맞았어요. 근데 계속 얘를 들고 있으면 어떡해. 말 좀 빨리 끝내. 얘가 계속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잠깐 내렸다가 뒤로 숨겼다가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눈을 맞추면서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웃음 타이밍에 맞추는 겁니다. 이건 좀 관찰이 필요한데요. 아이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웃을 때 있잖아요. 그 순간에 눈을 맞추고 같이 어떻게 스마일 미소를 하거나 아이가 깔깔깔깔 웃으면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웃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미소나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아이와 눈을 맞춘다. 내가 막 이렇게 웃다가 엄마가 눈 맞출 때 쓱 피하거나 뭐야 왜 쳐다봐 이런 아이는 없거든요. 네, 아이가 긍정 표현을 할 때 웃거나 긍정 표현을 할 때 그때 눈을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자꾸 눈을 맞추라고 하면 눈 맞추는 건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고 불편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긍정적인 상황에서 이미 아이가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 그 버스에 딱 타는 거예요. 아이가 긍정의 노선을 달리고 있을 때 우리는 딱 그 위에 타는 겁니다. 타서 같이 미소를 지으면 눈을 맞춘다는 건 굉장히 즐거운 거고 편안한 거다라는 생각을 아이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즐겁게 웃고 있을 때 부모님들이 그 순간의 타이밍을 맞춰서 한번 눈을 마주쳐보는 연습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더 확장된 거예요. 아이가 막 재밌게 장난감 놀이를 하면서 웃고 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얼굴을 막 들이대면서 막 웃으면 어때요? 방해받는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마주칠 때 추천하는 방법은 멀리서 눈을 마주쳐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거울을 바라보는 걸 첫 번째 소개했던 그것과 같은 개념인데 거울을 바라보면 어때요? 직접적으로 눈을 마주친다는 느낌이 안 들면서 눈을 마주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가까이에서 눈을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아이가 웃고 있을 때 같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재밌어. 그럴 때 눈을 마주쳐 주는 거예요. 아이가 웃고 있지 않을 때도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경아 불러요. 쳐다보면은 엄마 설거지하러 갔다 올게 이렇게 하면서 멀리서 눈을 마주쳐 주는 거예요. 멀리서 부른 다음에 아이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다. 그럴 때 눈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눈을 맞추는 여섯 번째 방법은 바로 아이가 다가올 때 눈을 맞추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부모님한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캐치를 잘 못하죠. 왜 이런 식으로 아이가 싫어서라기보다는 무슨 일 있어? 약간 뭔가 용건이 있어야지만 와야 할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요. 나는 그냥 심심해서 왔을 수도 있고 그냥 엄마의 관심이 필요해서 왔을 수도 있고 엄마가 뭐 하지 궁금해서 왔을 수도 있고요.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이때 거부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맞춰주면 아이는 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혼자놀이도 잘 되고요. 그리고 눈 맞춤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아이가 다가왔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다가오는 아이는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필요로 해서 뭔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눈을 마주치면서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럼 그때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왜 왔어?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엄마가 먼저 엄마 이거 하고 있어 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말해주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귀여운 애가 왔어? 이러면서 안 물어봤어도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마주치고 언제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해주면 자연스럽게 눈 맞춤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눈을 맞추는 마지막 방법은 바로 스킨십 놀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6가지 방법들에 다 이 스킨십 놀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눈을 맞춘 다음에 그냥 미소만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킨십 놀이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저는 스킨십을 하고 싶은데 아이가 거부해요,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스킨십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촉감을 통해서 보호해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스킨십을 거부할 수가 없는데, 아이가 놀이에 몰입할 때 부모님이 너무 막 껴안거나 이렇게 거부 표현을 해도 계속 스킨십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스킨십을 했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또 스킨십 놀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 놀이메이트 영상을 2개 올린 게 있어요. 저희 딸아이랑 직접 같이 출연하는 건데,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스킨십 놀이예요. 뭐 제가 많이 하는 건데, 이렇게 누르면은 최고 이런 것도 있고, 하이파이브도 있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죠? 이렇게 이티 친구 찌릿찌릿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하이파이브로 좋아해요. 또는 최고 요즘에 요거를 엄마랑 하면서 좋아해. 그러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겁니다. 엄마 여기 눌러볼까? 최고! 그러면 괜히 짠! 하고 그냥 끝!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 놀이를 할 때는 눈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스킨십 놀이를 몇 가지를 만들고, 그 몇 가지가 있으면 그것을 그냥 중간중간에 생활 속에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눈 맞춤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스킨십 놀이는 이 자체가 눈을 맞추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되면서, 동시에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거울 보면서 눈 맞추기, 눈높이에서 물건 들고서 눈 맞추기, 없앴다가 보여줬다가 집중시키면서 눈 맞추기, 아이가 웃는 타이밍에 눈 맞추기, 멀리서 눈 맞추기, 다가올 때 눈 맞추기, 이런 모든 것들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거울 보고 노래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둘이 모두 최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이파이브 할 수도 있고요. 아이가 다가왔을 때 눈을 맞추고 이렇게 귀여운 애가 왔어, 그런 다음에 짝짝짝짝 할 수도 있고, 뭔가 이런 스킨십 놀이가 하나씩 들어가 주면은 그 상황이 좀 더 즐겁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 눈 맞춤이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스킨십 놀이를 너무너무 아이들이랑 상호작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제가 뭐 여기 한번 눌러볼래 선생님, 하이파이브 해볼래, 이런 거를 꼭 이제 하거든요. 처음 만나면. 아이들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걸 왜 하지? 라고 반응하는 아이들은요,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짧게 뭔가 스킨십을 놀이로서 경험해 본 게 없는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요 재미를 알면은요, 저한테 푹 빠집니다. 이 간단한 놀이만으로도 선생님한테 매력을 느끼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면 어떨까요? 훨씬 더 좋아하겠죠.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눈을 맞추는 7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예, 눈 맞춤은 애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훈육을 할 때도 눈 맞춤이 안 되면 부모님이 전하는 메시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에 속하는데요. 왜냐하면 협상을 하는데 만나지 않고서 협상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눈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은 한쪽에서는 이것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눈 맞춤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 상황에서 눈 맞춤을 하려고 하면 우리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엄마 눈 봐, 똑바로 서, 엄마 봐, 아니야, 엄마 보세요, 이 말만 하다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눈 맞춤은 언제 연습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즐겁게 연습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부모님과 아이들의 놀이 상황이라든지 이런 대화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눈 맞춤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오디오만 들으면 굉장히 부모님이랑 상호작용이 잘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 장면을 바라보면 서로 눈 맞춤이 없더라,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즐겁게 눈 맞춤이 되면 갈등 상황에서 눈 맞춤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평상시에 눈 맞춤이 잘 되면 훈육을 할 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와 함께 협상이 가능해진다. 자, 그럼 눈 맞춤,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은 즐거운 상황에서 아이랑 놀이하면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눈 맞춤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열심히 적용해서 아이와의 애착도 끈끈이 다지고 훈육의 효과도 높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을 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